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에 자리 잡은 과천은 정부 청사가 들어서며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성장했다.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자랑하던 이곳에서 상상도 못할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2000년 5월 24일 과천중앙공원에서 발견된 한 무더기의 쓰레기 봉투가 평화로운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날 아침 7시 30분경 57세 환경미화원 이 씨는 늘 하던 대로 공원 쓰레기 수거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평소와 다른 쓰레기 봉투들이 들어왔다. 20리터짜리 규격봉투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았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악취, 그리고 봉투 표면에 스며 나온 붉은 핏물. 이 씨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봉투를 들어 올리자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도대체 뭘 버린 거야?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풀어보기로 했다. 묶인 끈을 풀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다. 으악! 사람이야. 여기 시체가 있어. 주변에서 작업하던 동료들이 급히 달려왔고 모두가 경악했다. 이 씨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경찰들이 쓰레기 봉투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봉투 안에는 한 구가 아닌 2구의 시신이 토막나 담겨 있었다. 중년 남성의 몸은 5조각으로, 중년 여성의 몸은 3조각으로 절단되어 있었다. 범인은 시신 부위들을 신문지와 비닐로 꼼꼼하게 싸서 8묶음으로 만든 뒤 다시 3개의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았다. 현장을 정밀 조사하던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시신을 감싼 신문의 날짜가 며칠 전 것이었고 사용된 쓰레기 봉투는 과천의 특정 아파트 단지 전용이었다. 범인은 이 근처에 산다. 수사팀은 확신했다. 그날 오후 5시쯤 가련동의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여성 피해자의 나머지 신체 부위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지문 대조 결과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60세 남성 이 씨와 그의 부인 50세 황 씨였다.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전직 군 장교 출신 남편과 이화여대를 졸업한 교양 있는 부인.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 가정이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경찰은 즉시 수사본부를 꾸리고 피해자 집으로 향했다. 인터폰을 계속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한참을 두드린 끝에 문이 열렸다. 문 뒤에는 멍한 표정의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재학 중인 둘째 아들 이은석, 23세였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제대한 뒤 복학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경찰의 질문에 이은석의 대답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부모가 사흘째 집에 없는데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질문할 때마다 말을 바꿨다. 수상한 행동에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동시에 포렌식 팀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집안 곳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방 바닥과 화장실 타일 틈새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검출됐다. 컴퓨터 책상 밑에서는 피가 묻은 망치가, 화장실에서는 30cm 길이의 쇠줄톱이 발견됐다. 아파트 경비실 재활용 수거함에서도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들이 나왔다. 결정적으로 시신이 담겼던 쓰레기 봉투에서 이은석의 선명한 지문이 검출됐다. 조사실에서 이은석은 처음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혈흔 감식 결과와 지문, 범행 도구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했습니다. 명문대학을 다니는 모범생으로 보이던 청년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자백. 과천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끔찍한 폐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도대체 이 젊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잔혹한 범죄자로 만들었을까? 이은석의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 19기 출신의 엘리트 장교였다.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해병대에 배치되어 승승장구하던 그는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늠름했고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대령 진급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것이다. 결국 중령 계급으로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왔다. 전역 후 그는 대기업에 입사해 부장까지 승진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좌절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군을 꿈꿨던 자신이 중령으로 전역했다는 사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그는 점점 더 권위적이고 완고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집에서만큼은 절대 권력자가 되고 싶었다. 군대식 원칙과 규율을 가정에 그대로 적용했다. 가족들은 부하 장병처럼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이은석의 어머니 황 씨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학교 때 세상을 떠났지만 상당한 재산을 남겼다. 덕분에 황 씨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며 좋은 교육을 받았다. 이화 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야망이 컸다.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똑똑하고 우아한 여성이 엘리트 장교와 결혼하면 그 꿈이 이뤄질 거라 믿었다.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났다. 연애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사랑보다는 조건이 앞선 결혼이었다. 황 씨는 남편이 장성까지 진급해 자신을 영부인으로 만들어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중령으로 전역했고 그녀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결혼 생활은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도 대화도 없었다. 각자 자기 방을 쓰며 남남처럼 살아갔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있다 해도 냉랭한 지시나 비난뿐이었다. 완벽한 쇼윈도 부부였다. 밖에서 보기엔 멀쩡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집안은 얼어붙은 냉장고 같았다. 서로에 대한 실망과 원망만 가득했다. 황 씨는 좌절감을 종교에서 찾으려 했다. 교회 활동에 몰두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냈다. 집안일은 뒷전이었고 자식들 돌보는 것도 소홀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 맞아야 했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참지 못했다. 이런 성격은 자식 교육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혹독하게 다뤘다. 남편 역시 자식들에게 냉정했다. 군대에서 부하를 대하듯 명령조로 지시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꾸짖었다. 아이들의 생일을 챙겨준 적도 없었고 함께 놀아준 기억도 없었다. 자녀는 자신의 실패를 만회할 수단일 뿐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에 가야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았다. 이 부부는 친척이나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법이 없었다. 철저히 폐쇄적인 가정을 꾸렸다. 밖에 자신들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중산층 가정을 연출했지만 문을 닫는 순간 가면은 벗겨졌다. 집안은 전쟁터였다. 부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갔다. 특히 둘째 아들 이윤석이 그 표적이 되었다. 부모는 각자의 좌절과 분노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랐다. 서로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래서 자식에게 그 감정을 쏟아냈다. 첫째보다 순종적이고 말이 없는 둘째가 만만했다. 이윤석은 부모의 불행한 결혼이 낳은 가장 큰 희생양이었다. 그의 비극은 부모가 결혼식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윤석은 형과 달리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반항하지 않았고 부모의 말에 고분고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는 순종적인 둘째를 더 미워했다. 외향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첫째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둘째는 만만한 상대였다. 부모의 일그러진 분노는 이윤석에게 집중됐다. 학대는 이윤석이 어릴 때부터 시작됐다. 5살 때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 6살 때는 밥을 천천히 먹는다며 어머니가 젓가락을 집어던졌다. 머리에 맞은 젓가락은 피멍을 남겼다. 7살 때 만화를 그렸다가 들켰을 때는 아버지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벽에 머리를 찧었다. 내가 감히 공부 시간에 만화를 그려? 이윤석은 울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학대는 계속됐다. 전화 메모를 제대로 받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 어머니는 넌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십 번 때렸다. 귀에서 소리가 울릴 정도였다. 숙제를 조금이라도 틀리면 자로 손바닥을 맞았다. 공책에 글씨를 삐뚤게 썼다고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다. 폭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언어폭력이었다. 너는 왜 태어났니? 차라리 나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부모는 마치 이윤석이 존재 자체가 죄인 것처럼 몰아갔다. 특히 어머니 황 씨는 다른 집 아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했다. 옆집 민수는 전교 1등인데 너는 뭐냐? 친구 엄마가 자기 아들 자랑하는데 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중학생이 되면서 학대는 더욱 악랄해졌다. 어머니는 아들을 심하게 때린 후 무릎을 꿇리고 기도를 강요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내가 얼마나 못된 자식인지 회개해. 이윤석은 무릎이 아파도 일어설 수 없었다. 어머니가 허락할 때까지 기도 자세로 있어야 했다. 때로는 1시간 넘게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다. 생일도 한 번 챙겨주지 않았다. 친구들은 생일 케이크를 받고 선물을 받는데 이윤석의 집에서는 생일이 존재하지 않았다. 생일 축하가 뭐가 중요하냐? 공부나 해. 라는 말뿐이었다. 이윤석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꼈다. 부모의 눈빛에는 애정 대신 혐오만 가득했다. 학교는 또 다른 지옥이었다. 집에서 맞고 자란 이윤석은 위축되고 소극적인 아이로 변했다.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했다. 또래 아이들은 그런 이윤석을 놀림감으로 삼았다. 야, 난쟁이 너 맨날 우는 거 아니냐? 친구들의 괴롭힘에도 이윤석은 저항하지 못했다. 집에서 배운 것은 오직 참는 것뿐이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밤새 폭언을 들어야 했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 자식이냐? 차라리 입양 보낼 걸 그랬다. 아버지는 술을 마신 날이면 더욱 난폭해졌다. 작은 실수에도 주먹이 날아왔다. 이윤석의 몸에는 늘 멍자국이 있었다. 그는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없었다. 집도 지옥, 학교도 지옥, 어디에도 안식처가 없었다. 그저 공부만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이윤석은 이를 악물고 책상 앞에 앉았다. 좋은 대학에 가면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날 날이 머지않았다. 이은석에게는 2살 위의 형이 있었다. 형은 동생과는 정반대 성격이었다. 형은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뚜렷했다. 부모에게 대들기도 했고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말했다. 아버지가 화를 내도 형은 맞서 싸웠다. 부모는 형을 다루기 힘들었지만 그래서인지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강하게 나오는 자식에게는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이은석은 한 번도 부모에게 반항한 적이 없었다. 맞으면 맞는 대로, 욕을 먹으면 먹는 대로 참았다. 부모는 그런 이은석을 더욱 우습게 봤다. 때려도 대들지 않으니 마음껏 폭력을 휘둘렀다. 같은 실수를 해도 형은 가볍게 지나가고 이은석은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형이 늦게 들어와도 별말이 없었지만 이은석이 조금만 늦으면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형은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입학했다. 부모는 그다지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형의 대학 생활을 적극 지원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형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부모는 서울에 원룸을 얻어줬다. 대학생이 됐으니 독립해서 살아봐라며 독립을 허락한 것이다. 얼마 후에는 아예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형에게 넘겨줬다. 형은 그렇게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 이은석은 형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 고등학교 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결국 고려대학교에 합격했다.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명문대였다. 하지만 부모의 반응은 냉담했다. 고려대? 서울대도 아니고. 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라며 핀잔을 주었다. 대학에 입학한 이은석은 형처럼 독립하고 싶었다. 이 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는 넌 집에서 다녀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형에게는 아파트까지 사줬으면서 동생에게는 하숙비조차 주지 않았다. 이은석은 차별을 느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대학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공부에 흥미를 잃었고 친구도 사귀지 못했다. 오랫동안 학대받으며 형성된 대인 기피증 때문이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다. 동아리 활동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은석은 1학년을 마치고 공군에 입대했다. 군대에서도 이은석은 적응하지 못했다. 소극적인 성격 탓에 선임들에게 밉보였다. 후임병들마저 그를 무시했다. 선임이 왜 이렇게 째째해?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은석은 군대에서도 왕따였다. 전역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1999년 12월 이은석은 전역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며칠 후 아버지가 그를 불렀다. 은석아, 이제 내가 복학할 차례인데. 이은석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은 충격이었다. 내가 알아서 돈을 벌어서 복학해라.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내 힘으로 해봐. 이은석은 귀를 의심했다. 형에게는 아파트까지 사줬으면서 자신에게는 복학비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형은 집도 사주셨잖아요. 이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형은 형이고 너는 너다. 내가 군대 갔다 왔으면 이제 어른 아니냐. 스스로 해결해. 그 순간 이은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좌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부모는 끝까지 자신을 차별했다. 형은 사랑받는 자식이고 자신은 버려진 자식이었다. 이은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2000년 5월 21일 밤, 이은석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이 사람들이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날까? 부모가 없어진다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처음엔 그저 상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밤 11시, 이은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다. 아니, 용기라기보다는 절망이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렇게 사느니.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 2시가 됐다. 이은석은 계속 술을 마셨다. 새벽 3시쯤 이은석은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컴퓨터 책상 아래에 놓여있던 망치가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무언가를 고치려고 사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망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무거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머니가 자고 있는 안방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선뜻 돌리지 못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나? 그러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는 왜 태어났니? 나가 죽어.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은석은 눈을 질끈 감고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얕은 숨소리가 들렸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망치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몸이 경련했다. 이은석은 멈추지 않았다. 2번, 3번, 4번. 어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다. 침대 시트가 피로 물들었다. 이은석은 방에서 나와 거실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손에 묻은 피는 생생했다. 아버지가 자고 있는 건넌방을 바라봤다. 이제 끝낼까 아니면 망설임이 밀려왔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30분이 흘렀다. 날이 밝으면 아버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이은석은 다시 망치를 들고 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은석은 어머니를 살해할 때보다 더 빠르게 망치를 휘둘렀다. 아버지는 잠에서 깨지도 못한 채 숨졌다. 2 구의 시신이 집안에 있었다. 이은석은 정신을 차렸다. 이제 어떡하지?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자 현실이 보였다. 경찰이 올 것이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 이은석은 화장실로 가서 집안에 있는 칼, 세톱, 가위를 모두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다. 먼저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왔다. 욕조에 시신을 눕히고 칼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칼날을 시신에 댔다. 뼈를 자르기 위해 쇠톱을 사용했다. 끔찍한 작업이었다.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이은석은 나중에 그때 난 이미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었다고 회상했다. 어머니의 시신을 토막낸 후 아버지의 시신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다. 토막난 신체 부위들을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았다. 신문지로 꼼꼼히 싸서 냄새가 새지 않도록 했다. 모두 8묶음이 만들어졌다. 이것들을 다시 쓰레기 규격봉투 3개에 나눠 담았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이은석은 서둘러 집안을 청소했다. 화장실 벽과 바닥에 튄 핏자국을 닦아냈다. 방 안의 혈흔도 세제로 문질러 지웠다. 피 묻은 옷까지는 세탁기에 돌린 후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릴 준비를 했다. 낮이 되자 이은석은 쇼핑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지하철을 타고 여러 역을 돌아다니며 시신 일부를 역 구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음식물 쓰레기인 척 위장해 아파트 분리수거함에도 버렸다. 밤에는 과천 중앙공원 쓰레기 수거장에 나머지를 버렸다. 완전 범죄를 노렸다. 하지만 사흘 후 그의 계획은 무너졌다. 과학수사의 그물망을 피할 수 없었다. 5월 24일 아침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자 과천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 시신을 감싼 신문지의 날짜,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발견 장소 등을 종합 분석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집이 바로 인근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씨 부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은석은 방 안에 있었다. 인터폰 소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계속 문을 두드리자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경찰의 질문에 이은석은 출장 가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언제 가셨죠? 사흘 전이요. 아니, 나흘 전. 어디로 가셨는데요? 저도 정확히는. 대답이 일관성이 없었다.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기로 했다. 죄송하지만 석까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이은석은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체념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포렌식 팀이 집안을 수색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청소 냄새였다. 집안의 세제 냄새가 진동했다. 너무 깨끗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했다. 루미놀 시약을 뿌리자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 안방 침대 주변, 건넌방 바닥, 화장실 타일 틈새.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피었다. 컴퓨터 책상 밑에서 망치가 발견됐다. 자루 부분에 미세한 혈흔이 남아 있었다. 화장실 수납장에서는 쇠톱이 나왔다. 톱날 사이에 조직 일부가 끼어 있었다. 경비실 재활용 수거함에서는 피가 묻은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세탁을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지문이었다. 과천 중앙공원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에서 채취한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이은석의 지문과 일치했다. 봉투를 묶은 끈에서도 시신을 감싼 비닐에서도 그의 지문이 나왔다.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이은석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버텼다. 부모님은 출장 가셨다고 했잖아요. 시신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경험 많은 형사들은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씨,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나왔어요. 범행 도구도 찾았고요. 이은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이거. 형사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쓰레기 봉투에서 채취한 지문 사진이었다. 이게 당신 지문입니다. 이은석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졌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했습니다.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다. 형사들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명문대생이 부모를 살해했다는 자백.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왜 그랬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이은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었어요. 뭘 못 참았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평생
이윤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나왔다. 형사들은 이윤석에게 범행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도록 했다. 그는 5월 21일 새벽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술을 마신 것, 망치를 든 것, 어머니를 먼저 살해한 것, 그 다음 아버지를 죽인 것, 시신을 토막낸 과정, 여러 곳에 유기한 경로까지. 형사들은 그의 진술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왜 시신을 토막냈습니까? 증거를 없애고 싶었어요. 여러 곳에 나눠버린 이유는 한 곳에 버리면 금방 들킬 것 같았어요. 이윤석은 나름대로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 하지만 과학수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혈흔은 남았고 아무리 조심해도 지문은 찍혔다.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또 한 번 증명됐다. 검찰은 이윤석을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존속살해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였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명문대생의 폐륜, 부모 살해 후 시신 토막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2000년 가을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놈이 부모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였는지 보고 싶어 했다. 이윤석이 입장하자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람들이 상상한 흉악범과는 달랐다. 왜소한 체구에 고개를 푹 숙인 그는 오히려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검사는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잠든 부모를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여러 곳에 유기했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재판부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변호인의 반론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이윤석이 겪은 가정폭력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다. 신발끈 못 묶는다고 맞은 일 만화 그렸다고 머리채를 잡힌 일, 무릎 꿇고 기도를 강요당한 일, 형과의 노골적인 차별, 복학비조차 주지 않겠다던 아버지의 말.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피고인은 23년간 부모라는 이름의 가해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존속살해가 아닙니다. 장기간의 학대가 낳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냉정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부모를 살해한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판결은 사형이었다. 사형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 폐륜아는 죽어 마땅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윤석이 겪은 학대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저 정도 학대를 받았으면 부모도 잘못이 크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동정 여론이 확산됐다. 천주교 정의구 현사재단을 비롯한 종교계가 구명운동에 나섰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윤석 씨를 살려주십시오.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시민단체들도 가세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사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윤석의 형도 동생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동생을 이해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은 장기간 부모의 학대와 멸시 속에서 성장했다. 극도의 불안감, 절망감, 피해의식이 누적되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낳은 비극이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윤석은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바라봤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형은 면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1년 이윤석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는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됐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다. 2025년 현재 이윤석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불어댔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참회하며 지낸다. 하지만 과거는 지울 수 없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가정 안에서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보여줬다. 부모의 학대가 자녀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존속살해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논쟁이 일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윤석 사건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모두가 피해자인 비극이었다. 학대받는 아이, 불행한 부모, 무너진 가정. 만약 누군가 이 가족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만약 이윤석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었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